전국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지금 뭐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올라간 지는 꽤 됐는데 이 거래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가 지금 심상치 않다 해서 연초만 하더라도 한 2,00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 3월에 4,200, 그다음에 4월은 지금 며칠 더 지나가 봐야겠지만 한 4,300에서 4,400 정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이거 같아요. 기다렸던 분들이 많아요. 기다렸던 분들이 어찌됐든 그동안 저축도 했죠. 돈도 모았죠. 대출 같은 것들도 잠깐 뭐 막혔었어요. 작년 9월부터 막혔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다시 좀 풀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이제는 좀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수치가 막 지금 집값 상승한다고 하니까 과거처럼 막 폭등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수치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게 주간 아파트 변동률이니까 사실 52주를 곱하면은 뭐 적은 양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과거처럼 막 1년에 10%, 막 15%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서울, 수도권, 지방 이렇게 나눠보면은 그 서울은 많이 올라가고 있었고 뭐 수도권은 조금 뭐 이제 막 반등하는 분위기였다면은 지방이 좀 낮았었는데 지방도 요번에 이제 0%. 그러니까 보합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고 이제 드디어 집값 올라가는구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한마디로 지금 방향성이 약간 좀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서울 수도권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방은 이제 하락이 멈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지방은 워낙 넓으니까. 통계적으로 평균을 낸 거니까 이게 뭐 평균이 멈췄다고 해서 우리 집이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평균이 보합이라고 해서 우리 집이 뭐 안 떨어지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방향성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멈추면 서울 수도권이 올라가니까 여기도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승 보합 하락 매매 거래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이제 서울이 지금 가장 먼저 올라가고 있으니까 서울 아파트를 보면은 상승세가 조금 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거래 중에서 과거보다 좀 더 비싸게 거래된 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하락 거래들이 연초에는 그래도 상승보다 많았는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급등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도 나옵니다. 서울 주요 지역들은 아파트 값이 뭐 전고점 대비 거의 다 회복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강남 같은 거를 보면은 뭐 99% 회복했다. 그럼 예전에 그 고점이었을 때는 저금리에다가 뭐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뭐 정책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왜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하고 있지?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지역들도 보면은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85에서 95 사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게 정확한 같은 동호수가 거래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랑 지금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략적으로 회복은 하고 있다는 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보는 게 좋으냐? 대단지 위주로 좀 가격을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파트 거래가 막 아주 많이 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강이 보이는 아주 초고층이 전고점을 찍었다면은 지금 거래된 거는 뭐 1층의 동향이야.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상대적으로.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은 뭐 아직도 절대 회복을 못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지 뭐 한 4, 5천 세대 넘는 아주 큰 단지들을 보면은 이것도 거래되고 저런 것도 거래되면서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좀 더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가총액 높은 것 중에 강 남쪽에 있는 걸로는 이제 잠실 S가 이제 시총이 좀 큰 편이니까 요거 보면은 제가 일부러 신축은 좀 뺐습니다. 신축은 좀 따로 가니까 이게 5,700세대 정도 됩니다. 5,700세대인데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회복한 지가 꽤 한 됐습니다. 거의 1년째 회복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전고점 대비 91.4%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한때 빠질 때는 정말 많이 빠졌었는데 18억대, 뭐 19억대까지 내려갔다가 24억으로 좀 회복을 한 거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이제 강 북쪽에서 그래도 대단지인데 4,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여기를 보면은 쭉 올라갔다가 20억 가까이 찍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여기도 한 1년 정도 회복을 쭉 해가지고 지금 전고점 대비 94%까지는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가격을 많이 회복을 한 거죠. 선도단지로 보면은 회복을 했다는 게 더 느껴지는데 이게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가장 고점이 이제 22년 6월쯤입니다. 21년 말부터 22년 중순까지 거의 이제 보합으로 횡보하던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가 한 100 정도라고 보면요. 쭉 내려가가지고 90을 찍었다가 지금은 96으로 올라왔다. 거의 뭐 95% 회복했다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월간 서울 전세 가격 전망지수 하는데 이게 100을 넘으면 앞으로 당분간은 전세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는 추세를 사람들이 예측을 한다는 건데 지금 111.4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전세가 상당히 뛰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서울 뭐 수도권 쪽에 대단지 아파트 쪽은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제가 가장 신기한 건 이겁니다. 이게 댓글 반응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가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뭐 조금 더 떨어질 거야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라갈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진 그런 분위기도 좀 느껴집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제 미분양이 많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얘기한 게 미분양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미분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건설사가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누락이 됐다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인 통계만 봤을 때는 미분양 주택 현황이 수도권보다는 좀 지방에 훨씬 더 많이 있고요. 지방에서도 좀 경북, 경남에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뭐 누락분이 없진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쭉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세 보면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특히 서울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있는 것들도 가격을 너무 비싸게 지금 부르고 있어가지고 이 가격에 누가 분양받냐라고 하면서 미분양이 된 것들은 있지만 지방 쪽은 가격을 좀 깎아주고 있는데도 안 팔리는 그런 물건들도 있어가지고 시장이 지금 양극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이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빼고 전부 지역들도 이제 보합으로 약간 전환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죠. 지금 서울 쪽은 지금 전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에 월별 서울 아파트 예정 물량,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요. 없어요. 지금 없고요. 지금 우리가 5월에서 지금 6월 넘어가는데 이 정도 있습니다. 지금 없고 지금 여기 하나 있어요. 13,300채. 이게 뭐냐면 이제 그 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둔촌주공이죠. 둔촌주공이 이제 12,000채 정도가 이제 입주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밀릴지 아니면 여기서 입주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말에 13,000채가 있는 거 빼고는 지금 서울에는 뭐 입주 물량도 별로 없는 상태다 보니까 당분간 아파트 쪽 전세 시장이 계속 강세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 막 상승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매수로 조금씩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영향을 준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신생아 대출입니다. 그래서 연초만 하더라도 신생아 특례 대출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신생아 특례 대출을 보니까 대환 대출이 대부분이더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있는 대출 갈아타는 거지 뭐 애도 많이 안 낳는데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라고 했었을 때가 이제 연초였는데 지금 이제 3, 4월 계속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니더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려고 대출 받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 정도, 약 한 4조 정도가 지금 주택 구입 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 주택 자금이 어디로 갈까?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9억 이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9억 이상인 것보다는 9억 이하의 거래량을 늘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량 1위가 노원구입니다. 이 노원구가 9억 원 이하로서도 거래량이 제일 많고요. 전체로서도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원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돈을 조금 모은 신혼부부들이 아파트에 살면서 나름 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울 안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거기서 아이를 키우기 그래도 괜찮은 나름 가격대가 괜찮은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신혼부부들도 많이 살고 아이 키우는 중년 부부들도 많이 살았는데 재건축이 한번 분위기가 불붙으면서 쭉 올랐었다가 재건축 되겠냐 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이 그래도 좀 저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두강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9억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면서 딱 보니까 9억 이하인 집들 중에 애 키우기 좋은 데가 어디지라고 보니까 도봉, 노원, 강북, 중랑까지 해가지고 9억 이하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이더라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름 뭐 학군도 좀 따져보고 출퇴근까지 고려하면은 중랑 조금 제외하고 도봉, 노원, 강북으로 가겠다라는 분들이 좀 늘어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신생아 특례를 좀 받기도 하고 하면서 거래량이 좀 이쪽에 많이 몰리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 전세는 꽤 오랫동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매매도 올해 초에 상승으로 전환한 뒤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전국 매매가 계속 이제 낮았죠. 지방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전국 매매도 전환되면서 통계적으로는 전국이 상승세로 전환한 국면입니다. 아까 그 9억 이하의 주택들이 막 많이 팔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그 노도강 이쪽은 아무래도 구축이 많은 지역들이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이었는데 입주 폭탄이라고 걱정하고
있던 검단 쪽도 지금 신고가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검단은 물량이 많아요. 물량도 많고 뭐 특정 단지 몇 개만 이러는 것도 있긴 한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신축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죠. 요즘 그 젊은 세대들 특히 이제 신혼부부가 구축해서 몸택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서울에 출퇴근은 해야 돼요. 근데 서울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9억 이하의 신축이 어디 있지 한번 찾아보니까 나오는 데가 검단밖에 없어.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다른 데들도 있긴 한데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축들이 몰려있는 신도시들은 검단 쪽이에요. 제가 이제 한 6억에서 9억 사이에 30평대로 신축급 아파트가 있는 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호갱노노 같은 데 찾아보면은 뭐 의정부 쪽도 좀 나오고 뭐 별내도 나오고 하지만 뭐 하남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다수가 여기 모여 있어. 여기가 검단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신축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가보면은 여기 애 키우긴 좋겠다. 물론 교통이 지금은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 뭐 5호선을 까네, 뭐 GTX가 들어오네, 뭐 이런 호재들이 지금 있어요. 이게 바로 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가 호재가 있고 근데 신축이고 하니까 여기 살면서 조금 잘 버티고 해보면은 돈도 좀 벌 수 있고 출퇴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상승세 전환된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고압으로 바뀐 것이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상승세의 어떤 시작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뭐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지금 시장은 정부 정책이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상황이 금리가 바뀌거나 이런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대로 동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도 동결을 유지하는 쪽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약간 떨어질 것 같으면 대출 좀 풀어주고 좀 올라갈 것 같으면 대출 좀 막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고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은 정부 정책과 시장 상황은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공급이 낮으니까 특정 지역들이 막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뭐 봤을 때는 정부 정책도 어찌됐든 조금 완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보이죠. 지금 총선 이후로 완화 추세로 좀 가고 있고 시장 상황도 어쨌든 금리 인하의 얘기도 계속 나오고는 있고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하락 요소도 물론 있겠죠. 하락 요소도 물론 있겠지만 상승 요소가 좀 더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뭐 실거주자는 뭐 매수하는 게 괜찮다. 근데 이제 연봉의 10배 이하로 이제 최대가 10배라는 거 강조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DSR도 이제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수준만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한 게 은행에서 대출을 아무한테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사면 좋겠다라고 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다는 거는 뭐 가족의 도움을 받든 은행의 도움을 받든 나름 경제력이 좀 탄탄한 사람들만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거주자는 뭐 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말했던 것 중에 애매하다고 말한 건 이겁니다. 투자자로서 집을 사는 거는 조금 따져봐야 된다. 왜냐하면 투자는 결국에 내가 실거주용 집이 아니니까 그냥 주식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가지고 팔아서 차익을 보자는 목적이라면 좀 따져봐야 된다. 왜 그러냐? 이 상승률이라는 게 물론 있겠죠. 상승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높지 않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찌됐든 여기에 들어가는 현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이자도 있을 것이고 세금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이자 내고 세금 낸 다음에 번 돈 따져보고 양도세 내고 뭐 했더니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다른 거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야당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한번 그냥 잠깐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한 게 원래 지금 야당에서 압승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되게 좀 이슈였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시장 친화적으로 조금은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부세 1주택만 면제해 주는 걸로 가면은 고가 한 채 쏠림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야당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는 1주택 종부세는 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약간 다주택으로 가려던 사람들이 야 1주택 면제해줘? 그러면 1주택으로 좀 가자 하면서 약간 중저가들을 팔아가지고 조금 더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추세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도 좀 변수인 거죠. 거기다가 지금 국토부가 공급 대책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물론 뭐 공급 대책을 발표를 안 했었던 건 아닌데 발표한 것들이 별로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공급 대책을 연기한 게 아무래도 전세가 상승을 하고 또 매매가도 막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방도 지금 하락이 멈춘다고 하면은 여기서 공급 대책 잘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애매하게 발표해 버리면은 이도저도 아니구나 하면은 다시 또 똘똘한 한
한 채로 막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정책을 발표하려던 걸 좀 멈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시장을 좀 영향을 줄 거라고 했잖아요. 당분간은. 근데 이 정부 정책의 변화가 또 느껴져요. 그래서 이 방향이 정해진 게 아닐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게 투자자한테 열어줄지 아니면 1주택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지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비아파트나 뭐 지방의 미분양 같은 것들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주택자들 규제를 뭐 일부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추정을 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여기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닌지 아직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실거주자들이 매수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바뀐 건 없습니다.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도 그렇고 실거주자라면은 그냥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뭐 무리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죠. 근데 실거주자들은 어찌됐든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금액보다 올라가 버리면 그거는 내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 뭐 조금 빠질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들어가서 살면서 그냥 거주비 대신에 이자 내자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수준 무리해가지고 뭐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가지고 막 사내 기금까지 털어가지고 집을 사고 이러기에는 지금 금리가 아직은 낮은 편은 아니니까 높다고 할 수도 없지만 낮은 편은 아니니까 이런 한도 내에서 실거주 위주로 생각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 거기다 이제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다면 뭐 신생아 특례라든지 뭐 디딤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다면 거기다가 투자로 접근하지 마시고 실거주하기 좋은 동네로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은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반대로 예전 같은 급등세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하시지는 마시고 실거주자 정도로 접근하시고 투자자라면은 지금 부동산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생각보다 야당에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조금 더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상황 보면서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